인기도 별로 없고 정통성도 떨어지고 전임자의 그늘에 가려서 별로 눈에 뜨지 않았지만 사실은 정치 천재였고 누구보다도 유능한 실무형 대통령이었다.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대통령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알고 봤더니 해놓은 일도 많았고 꽤 유능한, 굉장히 실무에 강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린든 B. 존슨 대통령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이 완전히 충격에 빠지게 되죠. 텍사스 달라스에서 오픈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 부통령이 공항에 활주로에 있던 에어포스 안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존슨 대통령은 그 이미지가 다일 수도 있어요. 에어포스 1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던 모습. 사실 케네디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존슨 대통령은 거의 모든 면에서 상반되는 이미지기는 했습니다. 젊고 에너지 넘치고 잘생기고 신선한 이미지? 근데 한쪽은 나이도 많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고인물에 좀 심하게 나쁘게 말하면은 부패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진 대통령. 그런데 존슨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는 꽤 많은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에요. 그럼 먼저 존슨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908년 텍사스의 힐 컨트리, 아주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주 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했고요. 또 사업을 하던 사업가이기도 했죠. 그런데 되는 것마다 망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라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했고 사우스 웨스트 텍사스 주립 사범대에 입학을 합니다.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빠듯하다 보니까 1928년에서 1929년까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부 접경 지역에 있는 코툴라라는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멕시코계 아이들이었는데요. 굉장히 가난해서 굶주리고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죠. 그곳에서 일하면서 존슨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해요. 웅변대회라든지 토론대회라든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운동을 가르치는 것도 프로그램화했고요. 급식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죠. 이 당시의 경험이 존슨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 구조적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의 정책에도 녹아나게 됩니다. 1931년 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인 리차드 클레버그의 보좌관으로 워싱턴 DC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존슨, 타고난 적극성 그리고 친화력으로 인맥을 맺으면서 네트워크를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37년 보궐선거로 텍사스 제10선거구의 연방하원의원으로 선출이 되죠. 그리고 1949년 드디어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1941년에 텍사스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도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표를 하면서 거의 막바지까지 존슨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텍사스 남부와 동부의 개표함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기 라이벌이었던 오데니엘의 표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 1300여 표의 차이로 승리를 빼앗기게 되죠. 이게 부정선거로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이 1948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존슨은 컥 스티븐슨이라는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개표 시에는 스티븐슨이 우세했었어요. 그런데 이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몇천 표 뒤지고 있었던 존슨이 이것을 뒤집고 87표 사이로 승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확인이 된 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1941년에는 존슨이 부정선거로 선거를 빼앗겼고 1948년에는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로 선거를 빼앗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화가 말해주는 것은 존슨은 대단히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어내고야 만다라는 그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상원에 입성한 존슨은 재빠르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데요. 1953년에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련하고 또 매우 유능한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뽐내게 됩니다. 린든 존슨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존슨 트리트먼트입니다. 이게 상대가 거절할 수 없게끔 압박을 하고 설득하는 존슨만의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어쩔 때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고 거래를 건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끌어내는 존슨만의 기술을 의미하죠. 보통 존슨 트리트먼트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설득하려는 상대한테 몸을 수그리고 바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면서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존슨 대통령이 굉장히 거구였거든요. 키가 190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얼굴을 맞대고서는 얘기를 한다? 겁나 부담스럽죠.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존슨의 또 하나의 특기, 바로 정보였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자기가 설득해야 되는 사람, 특히 상원의원 시절에는 다른 상원의원들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숙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 사람이 당선된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강하고 어느 지역에서 약한지, 이 사람이 특히 어필하는 유권자층은 누구고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심지어 가족사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사생활 같은 부분도 시시콜콜한 걸 다 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이걸 해줄게. 내지는 이거 안 들어주면은 네가 두려워하는 이거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을 당신 지역구에 조금 더 몰아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또 정치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세간의 평가라든지 또 막연한 공명심을 건드리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민권법을 통과시킬 때입니다. 그때 반대를 하던 남부 쪽의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하죠. 역사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꼭 이런 말 덧붙였다고 해요. 이 이슈에서 당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이 키맨이야. 뭔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인 거죠. 하여간 타고난 정치인이자 안 좋게 말하면 정치 기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존슨 이야기를 하면은 케네디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케네디가 암살이 되면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요. 존슨 역시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경선에서 케네디한테 패배를 하면서 나중에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케네디가 낙점을 한 거고요. 케네디가 존슨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매사추세츠 출신의 가톨릭에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귀족적인 이미지의 젊은 정치인 케네디가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어필하기란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부 지역은 민주당을 지지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케네디는 반드시 남부를 이겨야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텍사스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텍사스 출신이고 의회 정치에서 뼈가 굵은 존슨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존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존슨을 정말 싫어하고 혐오했다고 하죠. 로버트 케네디가 바라보는 존슨은 노동권이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고 또 무엇보다도 워싱턴 정치의 아주 고인물처럼 봤던 거죠. 상원에서 거의 제왕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워싱턴에서 닳고 다른 정치인이라면 경험이 부족한 케네디한테는 대단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경계를 했던 것도 있고요. 물론 존슨도 RFK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두고 형 덕분에 출세한 거만한 귀족 같은 도련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형이 대통령이고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존슨을 백악관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따돌리기도 쉬웠고요. 그래서 그렇게 존슨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죠. 아무리 부통령이란 지책이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존슨한테는 상당히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존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사실 이 순간 RFK가 존슨에 대해서 가장 큰 적개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대통령 집무실에 너무 빨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권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집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봤다는 거는 RFK가 단순히 그냥 존슨의 어떤 행동이 싫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적이면 심리적인 면에서 안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둘은 상당히 악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된 존슨, 케네디가 살아생전에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전부 다 통과시키고 이루어냅니다. 사실 존슨이 당시 직면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정통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케네디를 이은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죠. 그렇게 해서 1964년 민권법이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1965년 투표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964년 1월 8일 존슨은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담은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묶어서 The Great Socie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가 어린 시절 겪어야 했었던 빈곤한 삶, 그리고 멕시코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민법 개정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서 이에 불만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1924년에는 반이민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별 쿼터제를 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비유럽계 이민자들이 많이 건너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법을 폐지를 하고 가족 초청, 기술, 그리고 전문직들을 중심으로 이민 우선순위를 주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1965년 새 이민법이 통과가 되고요.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업적도 있고 케네디가 못한 걸 다 이뤄냈는데 왜 이렇게 아쉬운 느낌이 드냐? 바로 베트남전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무에 능한 대통령이 왜 미국을 베트남전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으며 확전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라든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전쟁에서 진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싫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주당은 공산주의와 관련돼서 흑역사가 있거든요. 중국입니다. 1949년 국共내전이 끝나고 공산당이 중국을 공산화하면서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을 두고 중국을 잃은 정권이다 라고 맹비난을 했었거든요. 어쩌면 또다시 그런 민주당 대통령으로 남을 수 없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같은 국가들도 전부 다 동산화가 될 것이다. 일종의 도미노 이론이 팽배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손을 떼게 된다면 나토 동맹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또 다른 동맹국가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도 작용을 했었죠. 1964년부터는 CIA나 국방부에서 남베트남처럼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보고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65년 3월 8일 미국 해병대가 베트남 다낭 지역에 상륙을 하면서 미국이 직접 참전해서 싸우는 미국의 전쟁이 되어버리죠. 1965년 말까지 파병된 미군의 숫자가 약 18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1968년에 이르러서는 5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반전 시위가 불붙었고요.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존슨은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68년 3월 갑작스럽게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계 은퇴를 하게 되죠. 백악관을 떠나고 난 뒤 존슨은 우울증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뤄낸 빈곤과의 전쟁,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 흑인 민권법,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오로지 베트남전 하나로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죠. 존슨은 사실 1955년 한 차례 심장마비를 겪고 나서 담배를 끊었었는데요. 백악관에서 나오는 1969년 1월 20일 텍사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바로 담배를 다시 물었다고 하죠. 거기에 체중 관리도 거의 안 해서 살도 많이 붓게 되고 그리고 머리도 길러서 장발을 했는데 이게 뭔가 외부에서 보기에 상당히 좀 불안정해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백악관에서 나온 지 4년 만인 1973년 1월 22일 심장마비로 존슨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5일 후인 1월 27일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능한 대통령이었는데 베트남전의 블랙홀 때문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불운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